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천문학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먼 과거 오랫동안 인류는 스스로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에 놓였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종의 코스믹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연이은 천문학적인 발견은 그러한 인류의 자만심을 처참하게 짓밟았고 우리가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우주의 임의의 장소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길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고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기를 바랬지만 그것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우리 은하는 우주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세계가 아닐까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아니었습니다. 천문학은 우리가 우주에서 전혀 특별한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현대 천문학을 지탱하는 이 씁쓸한 관점을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특별하지 않은 존재란 사실을 처음 주장했던 인물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죠. 천문학자들은 이런 그간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당연한 우주의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는 어디에서 보더라도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항상 똑같이 보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방대한 우주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이 연이어 이루어지면서 어쩌면 우주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은 세계일지 모른다는 굉장히 흥미로운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를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규모의 우주의 불균일함이 보이는 것이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어쩌면 우주가 균질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근의 놀라운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실제 관측을 통해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선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는 이 원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관점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주는 균질합니다. 관측자의 위치에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우주는 항상 비슷하게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주는 등방합니다. 관측자가 시야를 돌리면서 어느 방향으로 우주를 봐도 항상 비슷하게 보이죠. 우주의 균질성과 등방성을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도 우주에서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애초에 우주에는 그 어떤 곳도 특별한 의미를 가질 만한 위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까지 이루어진 다양한 발견과 관측들은 이 코페르니쿠스 원리를 잘 지지했습니다.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를 비롯해서 우주 전역에 많은 은하들의 지도를 완성한 여러 프로젝트들을 보면 우주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은하들이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빅뱅 직후 우주 전역에 퍼진 열의 흔적을 보여주는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역시 마찬가지죠. 고해상도로 우주 배경 복사의 미미한 온도 차이와 요동까지 확인했지만 우주는 거의 모든 방향에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허블과 제임스 웹 그리고 여러 거대 지상망원경 관측이 이루어지면서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아주 흥미로운 거대한 규모의 비대칭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우주 평균에 비해서 은하들의 밀도가 휑하게 텅 비어있는 거대한 보이드 근처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우리 은하 옆에 은하가 조금 적게 보이는 작은 규모의 로컬 보이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013년 3명의 천문학자 라이언 키넌, 에미 바거, 그리고 레녹스 코위는 우리 은하 주변 물질의 밀도가 우주 평균에 비해서 더 적게 나타나는 아주 거대한 보이드 안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한 보이드는 그 규모가 무려 20억 광년에 달합니다. 이 구조를 처음 발견했던 세 사람의 이니셜을 따서 KBC 보이드 또는 로컬 홀이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우주에 지름 20억 광년의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붙여진 아주 재밌는 이름입니다. 우리 은하가 하필이면 은하들의 밀도가 조금 적은 거대 보이드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은하들의 움직임으로 우주의 팽창률을 구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하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그 은하가 박혀있는 시공간의 팽창 효과뿐 아니라 이웃한 은하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효과가 함께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은하가 우주 평균에 비해서 물질이 적은 거대 보이드에 살고 있다면 더 밀도가 높은 보이드 바깥쪽으로 은하가 더 빠르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보기엔 마치 주변의 은하들이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것처럼, 즉 우주의 팽창이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공평하지 않은 세계였고 우리가 꽤 독특한 뷰 포인트에서 우주를 보고 있는 것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우주의 모습은 우주 전체의 평균적인 모습을 온전하게 대변한다고 할 수 없게 되어버리죠. 이러한 거대 보이드 외에도 은하들이 수억 광년 스케일로 길게 이어진 필라멘트, 군집의 형태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은하들이 무려 13억 광년 스케일로 길고 둥글게 이어진 아주 거대한 초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구성하는 은하들의 총 질량만 태양 질량의 200경배에 이르지요. 독립된 서로 다른 초은하단이 적어도 5개가 모여서 이 거대한 초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초은하단으로 알려진 유명한 라니아케아보다도 2배 이상 더 무겁고 크기도 3배 더 길죠. 이것은 현재까지 우주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발견된 가장 거대한 규모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부피의 13%를 차지하죠. 질량으로 치면 우주 전체 물질의 25%를 포함합니다. 부피에 비해서 질량의 비율이 더 높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거대한 초구조는 우주 전체 평균에 비해서 물질이 매우 높은 밀도로 모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이 거대한 초구조에게 아주 재밌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키포라고 부르죠. 키포는 잉카 문명에서 밧줄에 매듭으로 숫자를 기록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발견된 은하들이 마치 잉카 문명의 키포처럼 길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우주 거대 구조의 필라멘트를 따라서 은하가 이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밧줄을 따라서 매듭이 쭉 이어진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죠. 이처럼 수억 광년이 넘는 아주 거대한 스케일에서 우주 평균에 비해서 은하의 밀도가 적은 보이드도 존재하고 또 더 높은 밀도로 은하가 모여있는 거대한 필라멘트, 군집도 발견됩니다. 이런 초구조의 존재는 기존의 표준 모델만으론 쉽게 설명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를 도입하더라도 결국 우주의 팽창과 은하들의 탄생은 우주 전역에 걸쳐 고르게 벌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우주가 특정한 지역에서 유독 더 은하의 수가 적고 많아지는지에 대해선 아직 속 시원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죠. 우주가 마냥 균질하고 등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치명적인 문제는 현대 우주론의 아주 유명한 2가지 문제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허블 텐션이죠. 어떤 방법에 기대서 우주의 팽창률을 추정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 상이하게 나오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주 배경 복사로 추정한 것에 비해서 은하들의 움직임으로 추정한 우주의 팽창이 더 빠르게 측정되죠. 일부 천문학자들은 하필이면 우리가 주변에 은하들의 밀도가 적은 보이드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우주에 존재하는 은하들의 밀도 분포 차이가 우주 배경 복사로 확인된 초기 우주의 밀도 차이로 추정한 결과에서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천문학에서 은하들의 분포 밀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 S8을 활용해서 SA 텐션이라고도 부르죠. 허블 텐션과 SA 텐션은 단순한 측정 오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가 어디에서든 또 어디를 보든 항상 같은 모습으로 보일 거란 가정에 기반한 계산 결과가 실제 우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불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다지 고르지 않은 세계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새로운 물리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주가 마냥 균질하고 등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건 이제 우리가 전례 없는 아주 높은 정밀도로 우주를 관측하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더 높은 밀도로 모여있는 영역은 시공간을 더 많이 왜곡하고 그 너머의 빛이 굴절되고 휘어져 보이게 만들죠. 또 시공간이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는 속도도 달라집니다. 기존엔 애초에 우리가 관측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주의 모습이 너무나 투박했고 정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공간의 왜곡과 휘어진 빛으로 인해 만들어진 차이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젠 그런 미세한 차이까지 신경 써야 할 만큼 우주를 정밀하게 보게 되면서 현대 우주론의 새로운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천문학조차 이젠 새로운 정밀과학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과도기다 보니 예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난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코페르니쿠스 원리는 우주 어디에서든 똑같이 적용되고 있을까요? 이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장소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우주를 관측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린 지구란 감옥을 벗어날 수가 없지요. 다른 곳에 사는 존재가 우리와 똑같은 우주를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우리와는 조금 다른 우주를 보고 있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 우주에 우리처럼 우주를 궁금해하고 적극적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연구하는 문명이 많이 존재한다면 그 문명의 수만큼 다양한 천문학 이론과 우주론이 공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천문학 이론으로 우주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표면적으로 코페르니쿠스 원리는 우리가 전혀 특별할 것이 없다는 가장 비인간적인 관점처럼 느껴지지만 어쩌면 우주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거라는 이 믿음 자체가 더욱 인간적인 착각이자 기대였던 것은 아닐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